오늘부터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흑체 복사. 흑체라는 가상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전효과. 광전효과는 메탈에 빛을 쏘아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 현상의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 스펙트럼이고, 고전역학에 의하면 수소 혼자 스펙트럼은 연석 스펙트럼이어야 하는데 실험적으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력량은 고전역학적으로는 연력량이 온도에 무관해야 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연력량이 온도에 따라서 마구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배우고 연력량에 대해서는 연력학을 배우면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에 의하면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것들이 간혹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입자의 상태를 파동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빛은 일렉트릭 필드도 전파해 나가지만 마그네틱 필드도 전파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도 보다시피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으로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전파해 나가기 때문에 그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독립변수가 공간의 좌표와 시간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리량이 전파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종속 변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낼 때는 여기가 E가 되고 마그네틱 필드의 파동 함수를 나타낼 때는 M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빛하고 분자나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빛은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특히 일렉트릭 필드가 중요합니다. 일렉트릭 필드하고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마그네틱 필드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와의 인터랙션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상호작용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은 주파수나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저블이 있고, 그거보다 파장이 길어지면 인프라레드, 더 길어지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빛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저블보다 주파수가 커지면 울트라바이올렛,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 왼쪽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레드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몰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분자가 적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 빛 에너지를 분자는 뭐로 사용하냐면은 진동 운동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분광학을 다른 말로는 진동 분광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면에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뭐에 사용하냐면은 회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다른 말로는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울트라바이올렛이나 엑스레이는 뭐랑 상관이냐면은 전자전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에 1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있을 때 UV나 엑스레이를 쏘아주게 되면은 1s에 있던 전자가 이제 2p로 전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바꾸는데 필요한 빛이 울트라바이올렛, 엑스레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입자로서 행동할 때도 있지만 파동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인터피어런스입니다. 파동은 간섭 현상을 보일 수 있지만 입자는 절대로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재미있게도 입자로서의 성질을 띠고도 있지만 간섭 현상도 보이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빛의 파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x는 공간 좌표를 나타내 주고 t는 시간 좌표를 나타내 주는데, 그것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전파해 나가기 때문에 파동 함수의 독립 변수는 공간 좌표와 시간 좌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나가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전파해 나가는가를 나타냅니다.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는 E가 되고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는 M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소리는 뭐가 전파해 나가냐면은 압이 전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이제 이런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공간 좌표가 나오고 시간 좌표가 나오고, 여기 앞에는 전파되어 나가는 물리량. 만약에 이 함수가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낸다면 y는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나타내주면은 자기장을 나타내주고, 이것이 만약에 소리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라고 하면 여기 y는 나타내는 의미가 음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파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동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 함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도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뭐냐면은 전자도 파동인데 그 전자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 함수를 보통 psi xt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파동 방정식은 얘와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흑제 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상자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단원자 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BT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분자의 에너지가 똑같이 2분의 3 kBT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속도 분포가 있습니다. 속도 분포식을 FV라고 하고, 평균은 2분의 3 kBT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있습니다. 맥스웰과 볼츠만이라는 분들이 이 속도 분포식 FV를 유도해냈습니다. FV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터는 볼츠만 팩터라고 부릅니다. 볼츠만에 의하면 어떤 역학적 시스템이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이론을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보면은 단원자 기체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팩터는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다트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눈을 가리고 랜덤하게 화살을 뿌리게 되면은 점들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지름이 R1인 원 위에 떨어진 다트의 수와 반지름이 조금 더 큰 R2 원 위에 찍힌 다트의 수를 비교해 보면은 반지름이 더 큰 원 위에 찍힌 다트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 둘레의 길이인 2파이r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제 3차원 다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 랜덤하게 점들이 찍힐 것입니다. 이 점들이 이 의미하는 바는
빈 상자에 들어있는 입자의 속도 벡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 어떤 입자의 속도가 화살표로 그려진다고 하면은 3차원 공간에 한 점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상의 속도 벡터들은 랜덤하게 분포할 것이고 속도가 V인, 속력이 V인 입자들의 숫자는 9의 표면적인 4파이 V 제곱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팩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팩터는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부릅니다. 노멀리제이션 팩터가 필요한 이유는 FV라는 함수가 속도 V인 확률이어야 하기 때문에 FV를 적분해주면 1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1이 나오게 해주는 상수를 우리가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부르고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맥스웰 볼츠만식을 얻었는데 이 식의 중요한 점은 이 식이 유니버셜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니버셜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저 식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또다시 상자를 그리고 이제는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 역시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복사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상자에서 빛이 방출됩니다. 이런 현상을 열복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상자 안에는 기체 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제는 X축이 입자의 속도가 아니고 빛의 주파수가 됩니다. Y축은 그 빛의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양이 되고 어떤 곡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곡선 또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게 유니버셜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르히호프라는 연력학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니버셜한 커브입니다. 키르히호프가 이렇게 상자에 상관이 없이 종류에 상관이 없이 유니버셜한 커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연력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상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1번, 2번 상자가 있을 때 이 두 상자는 온도가 똑같이 T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두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가 다른 곡선을 보인다고 했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두 곡선의 빛의 인텐시티가 다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상자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상자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2번 상자에서 1번 상자로 빛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번 상자의 빛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연력학에 의하면은 온도가 똑같을 때는 에너지가 흐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 상자의 빛의 인텐시티와 2번 상자의 빛의 인텐시티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상자가 있고 온도 T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열복사가 일어나서 빛을 방출하기도 하지만 열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빛이 다시 재흡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흡수되는 비율과 방출되는 비율이 같아서 열적 평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빛을 방출하는 비율을 E라고 표현하고 빛이 흡수되는 비율을 알파라고 할 텐데 흡수되는 비율은 빛의 인텐시티의 비율이기 때문에 알파로가 흡수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열적 평형을 이룰 때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 개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상자가 있고 2번 상자가 있고 계속 많은 상자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번 상자에 열적 평형식을 써보겠습니다. 1번 상자의 방출률은 2원, 흡수율은 로1입니다.
그리고 로원의 빛의 인텐시티를 로라고 할 텐데 키르호프에 의하면은 로는 기체 상자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로원 대신에 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자에 대해서 열적 평형식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1번 상자에서 로는 E1을 알파1으로 나눠준 값이 될 것입니다. 2번 상자도 마찬가지로 로는 E2를 알파2로 나눠준 것이고 마지막 상자도 2를 알파로 나눠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값은 모두 다 같아야 합니다. 키르호프에 하면은 로는 모두 다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에서 특히 마지막 상자에 있는 알파1이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자를 우리는 흑체라고 부릅니다. 알파가 1이라는 것은 흡수 비율이 1이라는 것으로 완벽히 흡수할 수 있는 물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흑체인 경우에는 로와 알파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는 흑체의 발광률을 측정을 하게 되면 혹은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살펴본 일은 열복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빛의 주파수가 방출된다는 것은 맥스웰에 의하면은 어떤 진동자가 있어서 전하를 띤 진동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상자 안에 빛의 인텐시티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높은 주파수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낮은 주파수의 빛이 나올 수도 있는데 높은 주파수의 빛에 오실레이터의 곡률은 굉장히 급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파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빛을 내는 오실레이터의 포텐셜 커브는 굉장히 평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방출되기도 하지만 흡수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실레이터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이 되기도 하지만 그 빛을 다시 재흡수할 수도 있고 열적 평형을 이룰 때는 그 방출되는 비율과 흡수되는 비율이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화학에서 말하는 평형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와 빛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현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빛의 인텐시티를 로,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E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모종의 평형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럼 이 반응의 평형 상수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형 상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C3승분의 8파의 뉴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는 C3승의 8파이 뉴 제곱 곱하기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고전역학자나 양자역학자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저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고전역학자를 대표하는 레일라이가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과 플랑크가 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